One day, bring the G-Dragon to here. Isn't that the countries are dangerous? Fuck you all! 승리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당시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를 하게 됐고, 여전히 해외 행사에 참여해서 빅뱅의 다른 그룹 멤버를 언급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실은 이 버닝썬 사태를 돌아보면 나름 해외 투자자들한테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성매매를 말선한다거나 성접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여전히 본인의 이제 해외 인맥들을 활용해서 또다시 사업을 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간 것이 아닌가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제가 마약 사건을 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마약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8년도, 19년도에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온 국민들이 마약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범죄의 종합 세트처럼 버닝썬 게이트가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그 마약 범죄, 마약을 사용한 성범죄 사라졌을까요? 버닝썬 사태가 2018년 11월 달에 발발을 했죠. 승리와 정준영과 같이 일부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고 몰래 동영상을 찍고 또 여성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서 성폭력까지 벌어진다는 게 이제 수면 위에 떠올랐고, 실제로 이런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게 된 것이죠. 그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서 발견된 게 GHB라는 마약류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약물 성범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GHB, 케타민, 로이프롤,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약물인데요. 케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 5일에서 일주일까지는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몸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GHB라는 그 물질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한번 흡수가 되면 12시간 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의식을 찾자마자 가더라도 범죄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무색무취 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나 술에 몰래 탔을 때 먹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이 되거든요. 깼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에는 행동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폭행에 이용한 것이죠. 독일의 어떤 기자가 GHB를 투약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요. 정말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클럽 버닝썬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태국 남성으로부터 어떤 술을 받아 마셨는데, 그러고는 순간 잠이 들고 깼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성폭행을 당한 것을 신고를 했지만 이 사람은 조사를 받고 바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돼 있지만 수사를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 실제로 클럽은 일단은 들어가는 데 있어서부터 어느 정도 나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죠.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룰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규율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내쫓기도 하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나이와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차별을 두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어떤 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게 되고, 많은 남자 손님들을 유치해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여성들이 상품으로서 여겨지기도 하고, 접대를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은밀한 방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여성들을 들여보내서 같이 즐기도록 하고, 그런데 그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나가버린다거나 이러면 그 남성들한테 반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클럽 자체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그 남자들한테 좀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도 못하고 성폭행을 하기에 적당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GHB라는 소위 말하는 물뽕,
이걸 암암리에 유통되는 것을 눈감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MD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들한테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에나라는 중국인 MD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국인 MD가 마약을 클럽에다가 조직적으로 공급했다라고 검거를 했는데 MD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나는 투약을 하기만 했다라고 인정이 돼서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진술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아마 어떤 범죄든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투약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로서는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로만 사건이 일단락됐던 것이죠. 실제로 GHB라는 것들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로 알려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그 약물의 특징을 알지 못하는 무혐의를 내렸던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아서 함부로 쉽게 고소도 못한다는 것들을 악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클럽이라는 데가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늦게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술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몸을 못 가누고 정신을 잃었던 것인지 약물로 인한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을 이용한 것이죠. 철저히 그 공간 안에서는 어차피 너네가 놀러와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니까 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약간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던 것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클럽이라는 곳이죠. 심리가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이 단톡방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럼 과연 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최종 같은 경우에는 그 단톡방을 보면 어떤 경찰 고위층과 연락이 돼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을 때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한국 사회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실제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수사기관에서도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법률에 따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냥 마약 투약, 중간간 이렇게 처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에서는 이제 그 성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을 따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그 성범죄를 하는 건데 약물을 먹이는 행위 이런 자체를 폭행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은 약물을 먹여서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그 약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강간으로 처벌을 해서 엄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아직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물로 인한 그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GH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당시에 버닝썬 게이트라고 하죠. 그 게이트에서 발견된 게 GHB라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무색, 무취, 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나 술에 몰래 탔을 때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이 되거든요. 몰래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깼을 때는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물질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쉬운 마음은 2024년이잖아요. 약물로 인한 그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GH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GHB가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게 2022년 압수물이 그 이전보다 6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압수물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국내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압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다시 유흥문화가 재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암암리에 GHB를 통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피해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버닝썬 사태 이후에 여전히 그런 위험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약사분이 여성들을 만나서 몰래 약물을 투여시켜서 성범죄를 했는데 6명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 여성분이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약물은 GBL이라고 GHB의 원료 물질이거든요. 물이나 알코올이 섞이면 GHB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 약사는 그 누구보다 그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여성들을 이용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GBL이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졸피뎀이라는 걸 소지하고 있었는데 졸피뎀도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처방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 유통이 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식약처에서는 2022년도에 GBL 역시도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해서 개정된 상태입니다. 졸피뎀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필로폰을 사용해서라도 약물로 인한 성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GHB라는 마약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약물을 했을 때 반응을 이용해서 성관계까지 맺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약물로 인해서 심신 상태를 유발해서 강간에 이르렀다 해서 중간간으로 처벌했지만 강간, 중간간은 조금 형량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수사기관에서도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약 투약, 중간간 이렇게 처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에서는 이제 성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을 따로 발표합니다. 약물을 먹이는 행위 이런 자체를 폭행으로 봐서 무조건 약물로 인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그 약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강간으로 처벌을 해서 엄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지만 그렇지만 약물로 인한 그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GH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GHB라는 그 물질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한번 흡수가 되면 12시간 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민하는 동안 몸에서 빠져나가면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여전히 그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경우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성폭행에 비해서는 좀 더 엄한 처벌을 하려고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이루어진 이 부분은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서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입니다.
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한테 그 마운틴 듀에다가 GHB를 몰래 먹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GHB를 마약법 스케줄 1이라고 해서 가장 강한 마약으로 규정이 되기도 했고요. 따로 법을 만들어서 약물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에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겠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법을 만들어서 약물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종신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에서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형법에서.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지면 그걸로써 이제 어떤 선고 받을 때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좀 더 사회에 경각심을 줘야 되는지는 결국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치동 마약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을 탄 우유를 나눠준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일당은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학생 13명에게 건넸고, 학부모 6명에게는 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피해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부모님들이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세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회가 한 번만 먹어도 마약은 중독된다라고 낙인을 많이 찍어요.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분들이 몰래 자신에게 투약된 마약으로 인해서 성범죄까지 당했다면 본인이 행실을 좀 더 잘하지, 그런 데 가서 위험을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또는 그렇게 술을 먹고 몸을 못 가눌 정도까지 가게 된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했다고 피해자 비난에 화살을 좀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죠. 선뜻 자신의 억울함을 외부에 표출하기도 쉽지 않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해도 지원해주세요라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클럽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지, 무조건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비난만 할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서 충분히 지원받도록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성에 대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자유의지도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놀이개, 도구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범죄가 터지고 나서 그 수습을 하는 데 드는 사법적 비용, 회복 비용, 이런 것들은 엄청난 양이 되겠죠. 검거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죠. 사법기관에서도 돈이 들죠. 수용시설에서도 돈이 들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된다면 정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약을 사용한 성범죄, 이런 것들도 모든 예방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확대가 되거나 더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약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숨어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완성이 돼야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약 대신에 양귀비나 필로폰을 찾는다. 노인들,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이 마약이 퍼져 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군사과에 있는 최성준 교수입니다. 저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북한에서의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 주민들이 생일이라든지 설 명절 때가 되면은 마약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설이나 생일 같은 날 마약이 없으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학생 정도만 돼도 마약을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개 가족 구성원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제 마약을 하면은 얘들도 접하게 되고, 또 별로 이게 터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접할 때는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마약인지 모르고 호기심에서 손을 대다가 약간 중독성이 생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방위원회
북한의 부위원장까지 올랐던 오경렬, 2019년 말에 채직된 김평의 노동당 부부장, 이런 북한의 이제 고위 간부들 자식들이 마약을 했다, 외부에까지 흘러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제 김정은의 고모부죠, 장석택 같은 경우도 처형받을 당시의 제목 중에 하나가 마약 복용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체로 당 간부들의 마약 사실 같은 거는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지기 때문에 외부에 잘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주민들보다도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암암리아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얼음 과자 내지는 빙두라 불리는 필로폰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통상 이제 마약이라고 흔하게 부르지만은 사실 이제 마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아편으로 대표되는 마약 계통이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마 계통이 있고, 되게 세 가지를 통합해서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가장 흔한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 합성 마약 필로폰이 사실 이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귀비나 대마 같은 거는 재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뽑는 기술은 더 고난도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필로폰은 소규모 실험실만 갖춰도 기술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소규모 실험실에 물, 전기, 기술만 있으면은 화학 방정식만 맞으면은 충분히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이 북한에 이제 흔히 가장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마초는 역삼이라는 언어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아편은 백도라지,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북한은 사실은 화폐 경제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정확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훨씬 싸다. 보통 필로폰 기준으로 많이 마약 가격을 따지는데 1g당 미국은 한 44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태국은 한 13달러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450달러. 하나로 하면 한 58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마약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미국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가장 많이 유통되는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발달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또 마약이 우리처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북한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대로 환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나 서방 세계나 다른 동남아시아 팔리는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마약이 그럼 어떻게 유통되느냐? 북한은 사실은 인터넷이 우리처럼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전화밖에 안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고요. 온라인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거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각 지역마다 생산처가 있고요. 생산되면 그거를 중개 도매상들이 도매처로 갖다 놓으면은 도매처에서 소분집이라고 불리는 소매상, 이렇게 해서 소매상이 최종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형태로 마약이 유통된다. 주민들은 소분집에 가서 마약을 직접 사거나 아니면 전화로 뭐 들어온 거 없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장마당에서도 뭐 매대 같은 데서 숨겨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도 이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이제 마약 사용은 불법으로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이제 장기 구금을 당하거나 북한 사회 특수성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북한에서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부에서 맡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은 보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위부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데 비해 사회안전부 같은 데는 당간부라든면 빼준다거나 뇌물 좀 주면은 빠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강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자체도 붕괴된 이런 마당에 마약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를 전담하는 그런 시설이나 병원 같은 거, 이런 거를 갖추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정원들을 종합해 볼 때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치료 시설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매스컴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북한이 약품이 부족하고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이제 체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풍 같은 게 걸린다거나 배앓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약품 대용으로 마약을 쓴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편을 먹으면은 이게 원래 각성 효과라든지 진통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정말 용한 의사다, 용한 약이다. 북한 마약 역사를 이렇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상 일제 강점기 때
북한에서 생산되는 필로폰은 야쿠자, 사마페, 마피자까지 이런 국제범죄 조직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 북한 마약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북한 당국이 여러분들은 북한이 완전히 이제 먼 나라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같은 민족이고 바로 이제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필로폰 기준으로 마약 가격을 따지는데 1g당 미국은 한 44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태국은 한 13달러.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450달러. 하나로 하면 한 58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되겠죠. 미국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필로폰이 순도가 한 40% 내지 50% 정도 이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에서 생산되는 필로폰은 순도가 이제 98에서 99%, 거의 사실 뭐 100%라고 할 수 있죠. 퀄리티가 아주 높은 이런 고순도의 마약이 이제 생산되고 있다. 서방에서 팔리는 마약 가격보다는 훨씬 싸고 또 순도는 좋고 이러다 보니 수익성이 좋죠. 그래서 마약 유통상들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 야쿠자, 사마페, 마피자까지 이런 국제범죄 조직한테도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생산된 마약이 북한 사회를 이제 병들게 하는, 또 넓게 보면은 단둥 같은 데를 통해서 북한 마약이 대량 빠져나가서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온다. 북한 마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그 식민지 정책 일환으로 아편을 심게 해서 군수물자로도 쓰고 이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선 몰핀 같은 경우는 진통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약을 이용했다고 보고요. 해방이 되고 그런 관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이제 아편이 생산되기도 하고 또 유통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 마약을 생산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고순도의 마약이 생산돼서 유통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1960년대 말부터 김일성이 양귀비 재배를 해라, 이게 이제 교시로 내려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북한 당국 차원에서 이 아편을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필로폰 같은 합성 마약을 대외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북한 당국이 마약을 생산을 직접 개입하던 당시에 대표적인 곳으로는 흥남제약공장이라는 이런 이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천제약공장, 상원만능제약공장, 외부에는 이제 제약공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마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이런 마약을 생산할 수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큰 경우는 이제 위성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은 지하 갱도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재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직접 그 생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양을 생산했을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생산됐다, 정상국가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독재자가 사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그 통치하는 데 자금이 드니까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치 자금을 마련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자금 중에 한 40% 정도가 마약 유통, 위조 달러 이런 걸로 조달을 했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에 의한 마약 판매 유통 사건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그 북한 선박 봉수호가 호주에다가 헤로인 150kg을 반입시키려다가 호주 군경 합동 단속에 적발되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발각되기도 하면서 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내수로 오히려 이제 전환됐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게 되자 마약 생산 공장들을 가동을 중단시켰다가 느슨하면은 또 가동을 하다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김일성 사후에 이른바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대가 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공산주의 경제가 무너지고 탈냉전 이후에 북한이 사실 이제 거의 외톨이가 되면서 국제적인 지원이 끊어지고 수십만이 굶어 죽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을 흔히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제 북한 경제 자체가 마비되면서 공장 같은 게 거의 이제 가동을 되지 못하고 이러니까 마약 공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공장도 거의 중단되고 이러면서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민간으로 나와서 직접 마약을 생산해서 이제 암암리에 팔기 시작하면서 마약이 이제 민간으로 퍼지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고난행군 시기 이후에 북한의 배급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의료 시스템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그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선은 약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아파도. 특히 이제 그 고난행군 시절에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질병이 창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약으로 약품을 대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현재는 실제로 이제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마약이 일반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일이라든지 설 명절 때가 되면은 마약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설이나 생일 같은 날 마약이 없으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마약 생산은 현재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너무 톡톡히 망신을 당하니까 야, 이 북한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약관리법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북한 당국이 마약 거래에 직접 관련됐거나 적발됐거나 하는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그러면 북한 당국이 이렇게 개입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북한 당국이 완전히 연루되지 않았다, 개입되지 않는다, 이런 증거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결정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느냐? 그거는 북한 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제사회가 철저히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 개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시를 이제 국제사회부터 당하는데 이골이 나서 잘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심지어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제3세계 국가에다가 마약 공장을 만들어서 기술자를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마약을 생산해서 판매 유통을 시도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한때 돌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범죄 조직에 의해서 소규모로 비밀 실험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국과 가까운 요 지역 중심으로 유통되고 생산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과거에 이제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요거보다는 더 교묘하게 마약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되거나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이유는 사실 북한이라는 사회는 통제가 철저한 사회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한 집단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당국의 협조나 묵인 없이는 마약이나 생산 유통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당국에서 묵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방조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북한 마약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북한 당국이 마약 생산을 주도했고 그 생산하던 기술과 생산물, 심지어는 기술자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민간에 퍼지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일반 주민이 마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촉발됐다. 결국은 이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잘못한 점,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탈북민들 얘기를 들으면은 쉽게 마약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경험한 사람들도 경험담들이 나옵니다. 제의식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면 밀매라든지 유통 이런 데 이제 손을 대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북한의 이런 마약 문제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크게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마약이 이렇게 이제 심각하다, 이것도 국제사회와 같이 알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제 통제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조사를 하려는 이런 시도나 노력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도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마약이 청소년까지 파고들면서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는 오래됐고요.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요. 북한 마약뿐만 아니고 마약 자체를 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약은 손을 대는 순간에 이미 개인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마약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우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면은 수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돈을 조달을 못하면은 뭐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르시라도 돈을 타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개인에서 출발된 문제가 가정으로 가고, 이 가정이 여러 개 이제 모여지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완전히 사회가 붕괴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선은 이제 철저한 단속, 처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마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아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약은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도 아주 공조를 잘 해서 이 마약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멕시코 쪽에서는 워너비 이런 것들이 자수성가한 기업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마피아 보스. 돈이 많이 벌면서 가수들도 집으로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명품도 다 갖고 있고. 멕시코는 마약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멕시코에서 마약 산업 그리고 마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멕시코에서는 큰 마약 조직의 경우는 대기업, 작은 마약 조직들은 중소기업 이렇게 평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마약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엘 차포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포브스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00사람 안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마약 산업이 멕시코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멕시코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마약의 중심지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20세기 중반 전 세계 마약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당수의 코카인을 재배하게 되거든요. 코카인이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코카잎에서 나왔어요. 안데스 지역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오던 식물이었어요. 안데스 국가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쪽은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해발 거의 3,000m 이상이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을 내기 위해서 코카잎을 씹어먹는 전통이 있거든요.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코카가 이렇게 재배되던 것들을 화학 성분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코카인이라는 위험한 마약을 만들게 되는데, 콜롬비아가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요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나르코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아주 전설적인 마약 왕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약 산업이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미국에 많은 마약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단순히 마약을 국경 내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의 정치나 마약의 현실에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거를 플란 콜롬비아라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콜롬비아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정부가 마약 마피아들, 카르텔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리콥터, 비행기, 탱크, 살상 무기, 훈련 비용까지 미국 정부에서 대주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작전에 돌입하게 돼요. 일정 부분 이 마약 소탕 작전, 즉 플란 콜롬비아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그럼 이제 마약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여기 마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30년이 지나서도. 그것은 성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걸 풍선 효과로 이해해야 돼요. 풍속의 한쪽을 누르면은 그것이 압력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의 마약 소탕 작전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신에 멕시코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약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 즉 마약 소비국 1위는 미국이거든요. 멕시코는 미국에 굉장히 가깝고, 원래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보낼 때도 멕시코를 경유해가지고 미국 국경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있던 마피아들은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받아서 미국으로 넘겨주는 보조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아예 전 세계 마약 카르텔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약 산업이 이렇게 멕시코에서 성장을 하고 전 세계 마약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을까요? 멕시코에서는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프타가 진행되면서 농촌 경제가 몰락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어떤 기계화된 농업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된 옥수수가 훨씬 더 싼 값으로 멕시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멕시코의 타코나 토르티야, 브리또 이런 거 대부분이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멕시코 농민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험하지만 또 한편 불법이지만 이런 마약 산업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약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약 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르코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부자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고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돈들을 다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비 수준이 엄청나요. 나쁜 의미에서 물론겠죠. 극단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일단 마약상의 보스가 됐다. 일단 거대한 맨션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연예계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가수들을 자기 저택에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연다든가 명품 브랜드를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들고 다닐 때 로고가 가장 큰 것들을 주로 입고 다녀요.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명품 시계를 샀다면 그것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실게 되고 경찰에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자신이 이렇게 막 허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옷이나 이런 거를 입고 머그 사진을 찍는다던가 정말 진정한 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마피아 보스들은 마약 보스들은 이런 스타일을 입는 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마피아 아니면 마약 조직들의 영향력이 문화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됐어요. 나르코 컬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다른 사람들도 이 조직의 막내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마약 같은 거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굉장히 나쁜 일 아니야? 하지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있어. 실제로 현실에서는 고용이 안 되고 딱히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런 조직들의 이제 좋던 싫던 알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마약 조직이라는 피라미드의 맨 하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벌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직원처럼 일정 정도의 어떤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층부에 올라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워너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점점 더 잔인한 범죄나 살인을 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대한 마약 집단이 멕시코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멕시코에는 아주 다양한 마약 카르텔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큰 마약 조직 중에 하나가 시날로아 주라고 하는 데 있는 시날로아 카르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힘을 키웠는데 이제 점점 더 그 힘을 키우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죠. 특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는 국경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주요 거점들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최신식 무기들이 도입을 하게 되고 점점 폭력의 수위는 높아지고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쟁투로 이어지게 돼요. 멕시코 마약 조직 간의 어떤 쟁투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멕시코 사회를 놀라게 했던 것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에 걸쳐서 일어났던 시날로아 카르텔과 걸프 카르텔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전에는 이 조직들이 시민들이 보지 않는 뒷거래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조직들은 폭력이나 암살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멕시코 사회 전반에다가 노출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납치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죽여요. 죽인 어떤 시체를 도시의 대로 거기다가 이제 걸어놔요. 목을 매달아 걸어놓고 이것들을 전시하고 그럼 다음 날에는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경찰서 앞에다가 그 시체를 버린다든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단순히 멕시코 마약 조직 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쟁투나 싸움이 아니라 멕시코 사회가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인신매매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공장지대가 발달한 국경 지역에 있던 시우다 후아레스에서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해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신매매로 팔거나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간 400여 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피아 조직들이 어떤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신 처단해 주는 거예요. 아욕시나빠라는 시에서 이 상황이 재현이 되거든요. 이 시장이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시장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위를 조직했거나 주도했던 대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 시장이 마약 조직에 사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면서 반대 목소리들을 처단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마약 조직의 문제점들을 보도하려는 언론인들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은 멕시코 언론인들이 납치돼서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입도 막으면서 이 마약 조직들은 멕시코 사회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정부보다 혹은 경찰보다 마약 마피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이 더 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 당시 2006년도에는 멕시코 정부도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소탕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칼데론 대통령이 재임하는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갔고 마약 조직이 소탕되기보다는 오히려 무고한 시민들도 이제 암살된 상황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미 멕시코의 정부나 정치권에도 이렇게 마약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 조직들이 정부의 타락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정치인들을 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부와 선이 닿아 있는 조직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조직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마약 조직 간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 가지고 정부와 대항을 해야 되니까 또 엄청난 최신식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폭력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멕시코의 마약 전쟁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전쟁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간 6년 동안 죽는 상황이 발생되고, 무고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사상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펠리페 칼데론이 야심차게 시도했던 마약과의 전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약 조직이 무서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마약 산업을 조종하고 했다고도 근데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도 마약 조직과의 전쟁, 마약 조직들 간의 싸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에 넘어오면서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나 불평등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폭력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마약 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멕시코 마피아가 이렇게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에도 이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나르코스나 시카리오나 굉장히 많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들이 이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마약이나 마피아의 문제가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인가? 모든 책임을 멕시코에 전가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약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폭력을 극단화하고 있는데, 이 무기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올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레이스 도중에 암살되었다는 거. 그런데 많은 신문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마약 조직으로부터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 조직이 멕시코의 마약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여유로움이 넘치는 국민성, 그리고 혹은 영화 시카리오에서 나오듯이 무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한번 멕시코에서 폭력을 유발하게 된 마약 산업, 그리고 마피아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지금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을 조종하고 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룰도 없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 마피아 조직원들을 죽인 다음에 시체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걸어놓고 이것들을 전시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납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신매매로 팔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을 매수하게 되고 이 마약 조직들은 이제 멕시코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자신들이 멕시코 사회를 조종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멕시코 마피아가 이렇게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이 외신에 떴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레이스 도중에 암살되었다는 거. 이 후보가 아주 주요한 후보는 아니었지만 정치권과 마약 조직 사이에 유착을 중단하는 것을 선거의 캠페인으로 내걸었던 후보였어요. 그런데 많은 신문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마약 조직으로부터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 조직이 멕시코의 마약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마약이 멕시코로 들어가게 되고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르도 마약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멕시코의 마약 조직은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에콰도르의 대통령 후보를 암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100% 진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파다할 만큼 이제 멕시코의 마약 조직은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의 지배권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인 정치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멕시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상황을 고자본주의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필름, 고영화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속에서 사지가 절단되고 시체가 나둥그러지고 피가 낭자하는 거죠. 어떤 무기나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납치하고 죽이고 그리고 죽이는 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의 이런 상황을 고자본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마약이나 마피아의 문제가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인가? 모든 책임을 멕시코에 전가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마약의 소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마약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 즉 마약 소비국 1위는 미국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마약 생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의료용으로 수입을 했던 경우에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의 마약 생산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약을 소비는 엄청 많이 하는데 마약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디인가에서는 마약을 생산하거나 공급해야 되고 사실은 이 역할을 남쪽 국경을 맞댄 라틴 아메리카가 떠맡아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멕시코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가? 사실은 멕시코 내부에서 마약을 소비하는 것들은 아주 굉장히 일부예요. 대부분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멕시코는 미국이랑 맞닿아 있고 그 마약을 소비,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마약 산업의 공급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의 경우는 마약 산업에 봉사하는 인구들이 많아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공식 경제에서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만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 영역이 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공식 경제는 정부가 관할하는 경제 산업 활동에 포함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통계에 잡히는 영역들을 이제 공식 경제라고 하고 쉽게 생각하면 비공식 경제는 지하 경제라고 하잖아요. 공식 경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통틀어서 비공식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놀라운 점이 우리는 비공식 경제 하면은 그게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소위 어떤 주변부 국가들에서 비공식 경제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은 지가 꽤 됐어요. 페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7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공식 경제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소득 경우에서는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하 경제로 얘기될 수 있는 이 비공식 영역에 점점 발을 들여 놓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고요. 멕시코에서는 마약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약 산업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문제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마약 산업도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부산물이고 어떤 경제가 분업화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산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세계화된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만 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멕시코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생산이나 중개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어떤 분업화가 굉장히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생산이나 분배를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들이
맞게 되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거나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고 극단화하고 있는데 이 무기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올까요?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약이랑 무기랑 이렇게 상호교환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무기를 파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무기가 들어옴에 따라서 마약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마약과 무기가 서로 상호 교환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인이나 납치나 암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무기가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국경 밑에서는 사실 납치나 암살, 살인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멕시코나 라틴 아메리카 상황이 점점 빠져들 수 없는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주로 어떤 것이겠어요? 더 센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을 없애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얘기되는 마약과의 전쟁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멕시코의 마피아나 마약 산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단기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오히려 여전히 내부에서는 어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멕시코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 정치권과 마약 마피아들과의 고리를 끊는 작업, 이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어떤 삶의 기반들을 제공할 것인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내오는 경우가 필요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결국 마약 문제는 국제적인 경제 분업화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미국 사회도 당연히 그걸 개별적인 상황으로만 바라봤다가는 미국에 더 큰 위험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나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멕시코나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한 폭력 상태에 벌어지니까 이제 그 나라들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떠나게 되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이민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서구 국가들도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취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경제적인 원조를 해줘야 된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멕시코의 경제적인 기반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을 때 경제력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어떤 마약 조직에 들어가기보다는 공식 경제에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이제 만들어줄 때 오히려 이민 문제를 줄여줄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마약 산업이 멕시코나 중미에서의 어떤 핵심 산업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약의 문제를 단순히 범죄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치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 불안의 문제, 이거를 다 포함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